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앵글리 블루티를 또 우리가 입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은 주상관들이 또 데모하려나? 와, 못 입고 나왔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조국이를 지금 저렇게 네. 유사일의 최악의 네. 진짜 악질 장관 후보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저걸 밀어붙이려니까 우리가 이제 밀어붙이면 결사투쟁을 하겠다. 네. 이런 입장에서 입고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 이제까지 좀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대한민국 최악의 인물로 정도만 생각했는데 네. 정말 5,000년 그 민족의 역사상 통틀어 정말 이런 사람은 처음으로 나온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축하도 해드릴 겸 거세게 한번 시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 이후에도 이런 인물은 없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보통 자기가 저렇게 약점이 있으면 네. 보통은 보면 좀 조용히 살거나 네. 또 남의 적을 안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히 네.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네. 막 배설을 해도 조용히 하고 머리 좀 숙이고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저 사람은 이렇게 그야말로 약점이 많은데 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얼마 전까지도 또 뭐 매국노라고 네. 이영훈 네. 뭐 교수나 네. 또 무슨 반일 프레임, 친일 네. 프레임에 지금 총대를 메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문화혁명 때 네. 중국에 홍위병의 거의 행동대장격으로 네. 지금 문정권 들어서기 전후에 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요? 계속 움직여야 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여튼 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가족 간의 가족 사이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냐고 하는데 아니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란 사람은 과거에 어땠느냐, 남의 그 어떤 사생활, 기타 등등, 얼마나 콜콜이 그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라는 등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전에 땅 투기 의혹, 위장 전입, 이런 등등의 예전에 낭만한 장관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조국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 왜 그때 그분들은 왜 물러났고, 그때 왜 누가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을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불거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건,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뻔뻔한 사람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런 뻔뻔한 사람을 문재인은 그럼 모르고 저렇게 경력 관리를 시켜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대선 후보 밀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모르고 저럴까요? 아니면 같은 편으로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너무 많아서 헤어질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문외한이 제가 좀 생각을 해봐도 조국 입장에서 보면은 물러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둘째 치고 예.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이제 행사하는 예. 수많은 판사와 검사들을 적폐라고 몰아붙여서 심지어 자살로도 몰아넣고 감옥에도 보내고 온갖 명예를 지금 다 짓밟아 나간 사람인데 예. 만약에 어떤 이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의 허울이 없으면 예. 어느 누구라도 지금 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좀 적들은 사방으로 찢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에도 조국이 지난 집권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정수석을 하면서 당연히 대통령, 문재인 본인, 문재인의 일가족, 문재인의 측근,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조국처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테니, 이 사람을 또 자기의 어떤 어떤 관리하에 두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 일부 좀 이렇게 일부도 아니죠. 일부 집권 여당 쪽에서도 볼멘 소리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신경 써가지고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정권 들어서 있었던 수많은 의혹과 스캔들들, 그러니까 이제 뭐 김태우 수사관의 수사관 폭로 문제, 그렇습니다. 손혜원이 문제, 네. 버닝썬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다혜, 네. 그리고 사위, 네. 그리고 또 뭐 아들, 네. 이런 그 주변에 이제 가족에 관한 문제, 네. 뭐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태양광이나 암호화폐 네. 이런 문제 등등을 또 우리들 병원 문제도 네.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열거해도 뭐 한 10개는 기본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감출 거는 철저하게 두들겨서 감추고 네. 또 검찰이 적당히 정리하고 네. 또 정적들을 잡아서 네. 쳐넣는 문제. 네. 이건 또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이 민정수석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켜서 검찰 시켰어요. 네. 수행을 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조국이 이제 빠지면 순망치한. 네. 그러니까 순망치한이 뭡니까?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잖아요. 네. 둘이가 이제 한 덩어리가 돼버려가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수가 없고.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정리한 것이 뒷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생기지 않겠나.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문이 조국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안희정이가 네. 작년에 미투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투도 좀 이상한 미투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재명이 네. 그냥 여건이 보호해주면 사실은 이재명이 한 일이 잘한 건 아니죠. 잘못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는 여건이 자기 쪽에 유력 대선 후보면 얼마든지 보호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를 거의 망신을 네. 끝까지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데미지가 커졌죠. 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을 데미지 입혔고 네.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지금 필성 공식이 호남이 밀고 네. PK 후보. 후보. 그러면 김경수가 유력한데 네. 김경수는 굳이 저 뭡니까 특검을 네. 안 받아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특검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가 나왔잖아요. 네. 물론 김경수를 아끼고 뭐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김경수는 한번 담갔다가 뺐기 때문에 뭐 대권 후보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이거죠. 그럼 항소심 결과를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뭐 어찌 결과가 결과 나오든 간에 제가 볼 때 하여튼 이 정권 지금 벌써 이제 뭐 이제 앞으로 뭐 장권이 한 3년 남았고 최소한 2년 후에는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만약 김경수가 대권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2년 후에는 뭔가 본격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 이전까지 대법원에서 어떤 그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당연히 사건이 계류 중인데 그 이전에 그 홍모 하는 그 당시 저 2017년 대선 야당 후보처럼 그런 거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데 어떤 적극적인 대선 홍보를 한다? 뭐 사람이 모인다? 뭐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3명 다 가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호남이라고 하면 뭐 이낙연이나 임종석이지만 임종석도 결국 지난 연말에 보면 그렇습니다. 김태우가 폭로한 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임종석이 자료를 물어오라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네. 조국이 거의 그 앞에 민정팀에서 예. 추앙받다시피. 그래서 임종석과 조국의 이런 새 대결에서 임종석이 깨졌다. 제가 그때 그래 이야기했는데 황당한 이야기 같았지만 1월 달에 임종석이 그만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니까 그 존재감이 어디 갔어요? 임종석이가 비서실장 할 때는 임종석이가 천하를 다 희적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네, 네. 종로에 나가서 출마한다는 건 임종석이 자가 발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조국이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천하 통일을 했고 독이야 청청하고 또 있죠. 그리고 이낙연이가 지금 1위 나오지만 이낙연이는 마라톤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이 유력 마라토너가 등장할 때까지 페이스를 갖다가 마지막에 업 할 때까지 앞에서 끌어가주는 네. 지금 너무 다 죽여놔서 없으면 곤란하니까 일종의 페이스 메이커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또 페이스메이커의 중요한 역할이 좀 그러니까 초반이나 중반까지 막 스피드를 올려서 이제 정말 자기 경쟁자들을 왜 오버페이스 시키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제 황교안과 마치 뭐 양강 구도인 것처럼 해서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제 어떤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제 야당의 어떤 야당 혹은 이제 보수 이제 우파 국민들의 이제
어떤 시야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 그 끝까지 어떤 지금 현재 여권 집권 여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 결정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조국이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총선에서 처음엔 출마론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에서 네. 저걸 빨리 끄집어내가 네. 선거로 내보내야 예. 뭐 강남에 보내거나 예. 부산에 보내면 예. 안에서야 떠들어도 밖에 선거 내보내면 저거 떨어질 가능성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저거 떠나버려야 네. 된다는 당의 원모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나가면 뭐 서울 뭐 강북에 나가기도 그렇고 네. 나가면 뭐 부산 아니면 강남에 나가겠죠. 그렇죠. 강남 거기서 서초죠. 떨어질 가능성도 크죠. 굉장히 크죠 지금 같은. 네. 저런 사람이 딱 선거 못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선거 나가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딱 선거 나가지 않고 문을 어떻게 꼬셨는가. 내 안 나가도 선거는 이기는 거고 내가 안에서 다 집어넣어주면 야당을 선거 전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꼬시고 이제 윤석열을 내가 컨트롤하겠다 이랬는지 선거 나갈 줄 알았는데 선거 안 나가고 민정수석 언제 그만두냐 했는데 그만두자마자 바로 그냥 법무장관으로 발령을 내는 사태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조국이 10년 전에 왜 자기는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 하면서 뭐 선산을 이야기하고 위장전입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어질러 놨으니 그때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아무리 뭐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지만 조국은 야심이 있었으니 한번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 좀 어떻게 저러고도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을까? 참 국민을 좀 우습게 본 건지 언론은 우습게 본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국민도 우습게 보고 언론도 우습게 보고 야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무언가 하여튼 자기들 이제 뭐 탄핵 등등과 관련해서 무언가 자기들끼리는 이제 공작을 펼쳐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국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뒤에서 공작하고 무언가 하면은 또 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지금 너무 큰 역풍을 맞아서 어떻게 되려는지 진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총선 정도면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좀 하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임명이 될지도 지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럽지만 또 임명이 된다 손 치더라도 뭐 조국이나 문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사법 당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런지도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방송 녹화 화요일 날 하는데 월요일 날에는 이혼한 네. 전 네. 저기 이제 재수가 나왔어요. 재수 씨. 오늘은 이제 또 동생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제 나와가지고 빌라는 할매가 자기한테 줬다. 예. 불쌍하다고. 예. 그런데 법을 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이혼을 하면 진짜 보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혼한 지가집도 진짜 보기 싫지 않습니까? 더 싫죠. 그런데 저 집이 돈을 대해서 하는 거 보면 지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고 엄마고 뭐 예. 동생이고 예. 조국이고 예. 그런 지독한 집에서 이혼한 지금 여자가 재단에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서 결국은 어느 날 학교가 청산되어지면 이 여자가 돈을 다 차지하는 그리고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5년 지나가면 여자가 재단의 재산 128억을 초과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혼한 며느리가 저거를 다 차지하도록 법꾸라지인 조국 집에서 저거는 돈을 떼먹는 데는 도사였는데 재단에 자기 재단을 빈 껍데기로 만들어가는 저 전 이혼한 재수 씨한테는 완대했을까? 그런데 또 그 재수 씨는 조국을 돕기 위해서 어제 출연했잖아요. 네. 보통 보면 진짜 이혼한 게 맞다면 여기에 도우로 나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저 최근에도 이제 좀 양육비 관련 이제 이혼을 이제 한 상태에서 양육비 관련 이제 그 이제 내용을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이제 뭐
좀 서로 이제 불만스럽지만 이렇게 이제 뭐 양육비도 이제 얼마 받기로 이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고 그럼 이제 뭐 그게 반대급부 같은 건 아니지만 또 양육비를 양육권을 양육을 하지 않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아이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접견권. 예, 면접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이분의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여성분의 좀 그 첫 번째 그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시부모는 안 된다. 남편은 이제 애 아버지고 하니까 전 남편까지는 모르겠는데 시부모는 안 된다. 그래서 뭐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받아들여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남겨진 아이가 있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이혼한 부부들끼리 또 어느 정도 원만하게 지내시는 경우들은 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 과거의 동서, 그러니까 과거의 시모. 결혼한 여성들이 그렇게 시금치들을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자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시부모, 시아주머니, 그 다음에 큰 동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처음 본 거. 집을 갖다가 그 집에 전세 들어가 있다가 아파트를 도로 또 사고. 또 그 집에 전세를 과거에 딴 사람한테 주었다가 그 전세 돈으로 그날 빌라를 사라고 하고는 시모한테 조국 마누라가 돈을 줘서 시모가 또 이렇게 네 아이야 불쌍하다 집 사라. 그리 불쌍하면 이혼할 때 챙겨주지. 그렇습니다. 이혼할 때는 안 챙겨주고 2000 9년 13년인가 9년 했죠, 그죠? 이혼은 2009년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흐른 뒤에 왜 요 근래 들어가고 갑자기 집도 사주고 집도 또 팔고 이렇게 해서 6억 6천만 원이나 만지게 했느냐. 이것도 또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악건은 그렇게 이제 은행 돈이나 정부 세금은 다 떼먹는 탁월한 머리를 지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 지식이 엄청난 집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기꾼들 중에 최고의 악질, 그러니까 생활형으로 체험해서 사기를 어떻게 치는가를 거의 교과서적으로 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사기예요. 자, 회사가 위태위태하고 이제 손 뗄 때가 됐는데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위기가 올 것 같고 이러니까 이빠이 빌려가. 이빠이 말 취소하겠습니다. 또 침입하라니까. 좌우간 최대한 빌려가. 은행 거 다 떼먹어버리고 세금도 떼먹어버리고 그래서 기보가 배락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 보정이에요. 근데 조국 아버지가 하던 그 건설업에 일상적인 그냥 건설회사인데 어떻게 그 기보가 거기에 보정을 써줬는지. 그러니까 오늘 어젠가 정규재 주필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아마 소장님도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역 사회 좀 약간 폐쇄적인 지역 사회에서 어쨌든 이제 조국 부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기간을 건설업을 했고 오래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머님 되시는 분은 또 부산대학 간호학과를 나와서 등등 또 아마 괜찮은 인맥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신용 보증 기금에서의 대출 그또 그 지역 은행에서의 대출 그다음에 이후에 있었던 이런 등등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게 어느 무슨 조국 부친 혼자서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 조국 동생이 일을 했다기보다 어떤 그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이런 일들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기보가 이제 조국 동생이 원래 하던 시티, 고려 시티 개발인가를 문을 닫고 회사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만드는 회사가 문을 닫고 난 뒤에 1년쯤 있다가 또 이제 채무를 넘겨받았다고 하고 소송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2006년에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 51억을 갖고 있죠. 부인 10억 주고 41억. 그게 대충의 기보의 빚하고 액수가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보가 원금과 늘어난 이자, 지연금을 합쳐서 42억인데 그러면 그 동생의 새로 만든 회사에 왜 기보가 차압을 안 들어갔느냐. 동생이 연대 보증으로 돼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재단은 별개니까 못 들어갔다 칩시다. 그렇습니다. 근데 동생은 연대 보증인인데 이 동생이 권리가 41억이 생겼다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기보가 상식적으로는 지켜보다가 수시로 떼보잖아요. 그 기술비 다른 경우에 그 IMF 이후 그때 이후에 기술 신용 보증 기금 이쪽에 그 대출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20몇 년이 지나도록 그 맨날 날라오는 통지서 뒷조사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죠.
자존심 때문에 파산 그런 것도 못 하시고 예, 그냥 끌고 그냥 오면서. 지연정등 하시는 노인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기부가 그냥 있지는 않았을 그렇습니다. 건데 성소했으면 재단에 네. 그 성소한 재단의 그 돈들을 기부가 다시 또 차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럴까봐 마누라한테 10억을 빼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들고 있으면 차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10억이라도 빼돌리자. 이혼한 마누라 앞으로 던져준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게 떼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차압을 안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6년이니까 노무현 정권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의 어떤 문제가 협의가 되어져서 저게 빠져나갔지. 보통 사람이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동남은행, 그 중소기업 전문은행이고 동남은행은 본점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동남은행이 폐업을 해가 IMF 이후에요. 돈 많이 떼어가 직원들이 몇천 명이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뭡니까 주택은행에 들어갔다가 지금 국민은행이 됐죠. 그렇죠. 근데 동남은행에서 또 35억을 떼먹어버려요. 학교 짓고 공사한다고 어쩐다고요. 기부에다가 9억, 동남은행에 35억. 이것들이 지금 새끼까지 쳐서 어마어마한 돈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세금도 7억 5천을 떼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조국은 그때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을 재단에 운동학원에 이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버지하고 지하고 뭐 그렇겠죠. 끼키야 3-4명. 네, 그게 서너 명인데 그러면 거기 대응은 안 했다잖아요. 소송 들어왔을 때. 그거는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학교에 팔았어. 땅을. 네. 20억이 들어왔느냐를 이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도 지금 사라졌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동생이 이렇게 소송을 했다더라도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 소송을 방어하고 변호사를 대어서 다퉈야 될 건데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민사에서 변론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그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형사 사건의 법원은 이제 판사가 이제 어떤 사실 관계를 뭐 검사나 그러니까 원칙은 검사나 이제 어떤 그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에 상관없이 판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 직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분권주의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은 판단을 아예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장이 이제 접수가 되고 피고에게 이제 보내지게 되면 피고가 그 내용을 보고 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다투어서 그 이제 올라온 이제 판사 앞에 올라온 주장들을 이제 판사가 이제 선별해서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운동학원이라는 데서의 대응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 채권을 서로 이제 인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재수가 이제 그 어떤 명의를 갖고 있는 그 법인이 이제 사실은 계약서 가지고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서류를 써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짜고 쳤다는 게 이제 그 또 드러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경우처럼 소를 제기하고 이제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재판도 없이 무변론 판결이라 해가지고 그냥 판결문이 하나 딱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짜고 치는 게 짜고 친 게 아니라 예. 법원의 판결에 위에서 의해서 한 것처럼 이제 강제적으로 된 것처럼 외양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똑같은 이해관 당사자인데 그렇습니다. 한쪽을 밀어주는데 배임이나 이런 걸 피해가려고 이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수법들을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다. 참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2017년에 이제 또 한 번 10년이면 그 이제 소멸시효가 소멸시효가 와서 네. 다시 한 번 대가 이제 액수를 또 불려놨더만요. 네, 네. 100억이 넘더만 100억 8천만 원. 예. 과거에 이제 그 판결에 따른 이제 지연 손해금이 연 20%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한 10년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희한한 거는 조국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한테 공사를 줬어요. 근데 어차피 고려 개발이든 종합건설이든 그렇습니다. 고려 시티 개발이든 저가 아버지 거죠. 예. 근데 둘째 아들은 공부가 좀 안 되니까 니는 내 거 물러받아라 이제 이래 시켰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이렇게 학교 공사를 주면서 학교 재단 이사장으로서 또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청으로서의 사장이고. 예. 좀 웃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재단 공사를 내 회사에 주고, 또 나는 내 둘째 아들한테 하청을 주고, 또 학교와 그 공사를 한 둘째 아들 간의 계약서에는
돈을 못 주게 됐을 때에 대비해서 24%의 지연. 연 24%의 지연. 이게 무슨 사채꾼도 아니고 아버지 자식 간에. 이거는 어차피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비는 IMF가 나든 안 나든 회사 문 닫아버리고 이제 나도 나이 늙었고 학교도 정리해야 될 때도 됐으니까 이 공사비는 은행에 빌려서 사실 은행 빌려서 공사비는 다 했잖아요. 그건 떼먹어 버리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든 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35억을 빌리고 9억을 빌려서 그것만도 44억인데 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떼먹어 버리고 재단 거는 이제 니한테로 다 몰게. 좀 그렇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확인된 건 아닌데 뭐 소장님이나 시청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소장님과 저처럼 남들끼리도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이제 맡기면은 공사업자들이 사실 뭐 자재도 좀 빼돌리고 뭐 3개 들어갈 거 뭐 한두 개 넣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끼리 하는 경우에도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쭉 여기 보면 운동학원이나 이런 지금 뭐 고려 뭐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게 뭐 명의만, 법인만 명의만 다르지 사실 동일한 그런 것인데, 그 당시 돈으로 뭐 16억인가 공사를 했다고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16억인 것이지, 그 실제 금액이 16억인지 1억 6천인지 1,600만 원인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전형적으로 정말 근데 이런 수법도 이거 전형적인 삼류들이 하는 수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국을 비롯해가지고 재벌들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무슨 재벌 2, 3세들 무슨 뭐 법인 하나 해세워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하니 어쩌니 얼마나 많이 얘기했지만, 하지만 재벌들은 일감 몰아주기 말 그대로 일감 몰아주기, 일감을 있긴 있는 일감을 몰아준 것이지 그걸 가짜 거래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은행 빚을 떼먹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세금을 떼먹거나, 그렇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채권을 만들어서 회사에다가 청구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여기 한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소장님 기억나시겠지만 요 무렵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뭐 건설 경기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 들어오면 뭐 이렇게 넘어오면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뭐 위장 부돈이 할 때가 뭐 그 언론에서도 기억이 나는, 도배를 할 건 기억이 나는데, 뭐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도 진짜 보입니다. 예, 참 대단한데요. 전 조국에 이제 이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냈는데, 그 해에 보면 YG 커머스인가 하는 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데 개미 학살자라고 해가 이제 이 일종의 돈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자격 미달인 회사가 개미들 돈을 땡겨가 떼먹은 사건이니까 견적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VRK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신라젠에 나왔던. 그런데 거기가 10억 5천만 원을 2017년에 빌려줬어요. 그 10억 5천만 원이 굉장히 공교롭게 액수가 맞아떨어지잖아요. 뭐하고 맞아떨어집니까? 어떤 거하고 맞아떨어집니까? 조국의 부인하고 딸아들이 74억 뭐 몇천만 원, 8천만 원인가 펀드 한 약정했는데 실제 납입금은 10억 5천만 원이잖아요. 서희. 그런데 검찰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는, 한마디로 YG 커머스인가 하는 수상한 회사, 개미들 돈 떼먹은 그 회사에서 2017년에 10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2018년 1월에 다시 그 코링코 뭡니까? P가 갚았다. 프라이빗 에코티가 갚았다. P가 갚았다. 그 말이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걸 주목을 잘하네요. 그 조국이 펀드 들은 게 2017년 7월이고 거기 얘들이 또 2017년에 돈을 빌려줘요. 아니 그때도 아마 1월 달에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갚았을 정도면 2017년에도 조사를 받고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 회사에서 돈을 빌린다? 뭐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죠. 그리고 또 코링크 P가 계속 적자인데 2016년 말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정권, 박정권 맛이 갔을 때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 부랴부랴 5천인가 내가. 그래가 급히 서둘러서 또 금감원에서 허가도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계속 그냥 직원 3명인데 적자가 누적되는데, 그것도 웃겨요. 직원 3명이고 사무실도 뱀뱀 차는데 거기가 무슨 적자가 사모펀드가 그게 무슨
누적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근데 2018년에 느닷없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부금이 그냥 기정금이 그 수정이라고 하는 53억이 들어와요. 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이 오나 뭐 조국의 오촌이 진짜 오나입니다. 조동범인가 네. 걔가 내든가 네. 아니면 그 뭐 바지 사장 뭐 네네. 그 바지 사장이 내든가 해야 되는데 바지 사장 뭐 뻔한 거고 네. 그 53억이 보통 오나가 자기 회사에 지분이 고갈되면 자본 잠식이면 자기가 돈을 출자를 하고 내는 있는. 사람이 없고 보통 이런 정도면 그냥 문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퉁쳐서 네. 끝내버립니다. 근데 53억이나 내요. 그럼 그 53억은 도대체 누가 냈느냐?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창고가 돼가 네. 무겁고 어렵고 힘든 짐을 진 사기꾼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나는 이 사모펀드 회사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내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알지. 이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상의를 해서 빌려주는 형식이나 수정 형식으로 돈을 내고 그래서 조국이 실제로 저 10억 5천만 원을 뭐 용의 주도하면 냈다가 또 찾아가든가 어쩌든가 했겠지만 돌려주든지 정말 돈을 순 투자를 했을까? 나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저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나는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네. 뭐 적자 났다고 들었다고 남일처럼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개모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얼마씩 출자하기를 약정하고 이제 어느 또 배당금을 타가면 이제 그 배당금 탄 이후에도 이제 기간까지 이제 계금을 낭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서로 그 약정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는 건데, 조국의 말 중에 조금 제일 웃겼던 게, 우리가 74억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그 74억의 출자 의무는 없다. 안 돼도 되고 왜 안 내도 되고. 그럼 이게 그런 어떤 펀드 계약이 투자도 없어요. 안 할 거면서 왜 74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어디에 용도를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네. 어떻게 몇 년 뒤에 그 그렇습니다. 돈을 환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걸 가지고 빌빌하는 코스닥 회사를 뭐 인수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팔 거는 팔고 예. 재산 처리할 거는 하면서 예. 나중에 이걸 이만큼 올릴 거니까 예. 그때는 이제 주식을 오른각을 팔아서 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는 거는 주로 회사의 경영권을 이렇게 확보하거나 사거나 주식을 확보하거나 이런 용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온갖 거기도 상품을 쭉 만들어서 해가지고 이제 네. 하는 거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사모펀드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지금 저다음 조국이 한 거는 이 전문 분석형 펀드가 아니라 예.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는 거잖아요. BT. 그 경영 사모형 사모펀드는 그야말로 이 PF는 어떤 회사를 주식을 사고 그런 행도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이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그럼 네. 그 돈이 안 되면은 사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못하는 수가 거죠.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아니고. 벌루코 뭡니까 레벨 밸류 네. 뭐 원인가 하는 데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인들끼리 모여서 부동산을 만약에 공동 투자한다 그러더라도 자기들 몫을 딱딱 정하고 그거 제대로 진행 안 되면 그 프로젝트 엎어지거나 그걸 누군가 인수해야 되는 건데 아니 돈이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74억을 투자하기로 출연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10억 5천만 원만 투자해갖고 나머지는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약정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과연 15억 5천원 들어가는 거는 맞나? 그래서 74억이 어디선가 착착 이렇게 해서, 손 안 대고, 그냥 저절로 생기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식으로 생기다가는 이게 너무 무리할 수 있다, 나중에. 그래서 아마 10억 5천 정도만 들어간 상황에서 스톱됐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를 대다수 국민들이 뭔지 모른다고 이런 거짓말을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펀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디에 투자하고 언제 팔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익률이 된다 이런 것까지 안 따지고요. 남의 회사 인수하는 자금 내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없습니다. 명도 없죠. 더 철저합니다. 예. 자, 까면 깔수록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조국 얼마나 더 나올지 궁금한데 몇 가지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 법적으로 따져봐도 정말 희한합니다. 자, 오늘 이 조국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